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길 지은은 낡은 전동 스쿠터에 몸을 싣고 있었다. 늦은 밤 아슬아슬한 속도로 달리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끼익! 귓가를 찢을 듯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지은의 몸이 휘청거렸다. 이어서 둔탁한 충돌음이 울리고 무거운 신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지은은 서둘러 스쿠터에서 내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마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다물린 입술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깊은 정적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지은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여 그를 부축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밤을 사우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내려다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남자분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고작 스쿠터와의 충돌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가 퇴원할 때까지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지은은 갈 곳 없는 그를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데려왔다. 방은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그녀의 손때가 묻어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가족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요. 지은의 말에 남자는 텅 빈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압도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몸짓과 말투, 심지어 침묵까지도 남다른 위엄을 풍겼다. 그와 함께 지내면서 지은은 그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며 정성껏 보살폈다. 그녀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기에 그저 아저씨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칭은 묘한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는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친절에 그는 놀라워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절친한 친구인 민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호는 지은의 옥탑방에 찾아와서 그녀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진짜 그 사람을 집에 들였어. 안 무서워. 혹시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면 어쩌려고.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여서. 지은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지은아. 그러다 너만 상처받는다고. 지은은 민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 한편 태유는 병원에서 벗어나자마자 숨겨둔 비서실장 민철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자신을 죽이려 한 배후를 찾으려 했다. 태유는 이미 회사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대항그룹 이사인 송 이사마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민철에게만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철아,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범인이 나를 죽이려 할수록
나는 더욱 위험해질 테니까. 지은과 함께 지내면서 태윤은 그녀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는 억척스러운 딸이었다. 그녀의 꿈은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 태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강인한 내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학그룹 입사 면접을 보러 갔다. 그녀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당찬 모습에 면접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 후 지은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기쁨의 겨워 소리를 질렀다.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태윤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태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남자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지은이 대한그룹에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회장 직속 비서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는 또한 그녀에게 끝없는 질투와 경멸의 시선을 가져다주는 곳이기도 했다. 그 시선의 정점에는 태윤의 옛 약혼녀이자 송 이사의 조카인 미영이 있었다. 미영은 지은을 그저 태윤을 유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뻔뻔한 여자라고 여겼다. 그녀는 태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은을 깎아내리고 모욕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어머나, 여기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가씨 아니야. 미영은 지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주 당당하시네. 하지만 여기는 학벌과 집안이 중요한 곳이야 운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은은 묵묵히 미영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한마디라도 맞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주주총회에서 태윤의 부재를 틈타 송 이사는 지은에게 위험천만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 그는 경험 없는 젊은 여자가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신비소나무마을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어. 송 이사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 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는 게 좋겠어. 지은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계약 내용에 불합리하고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송 이사님, 이 프로젝트는 너무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이사는 조롱하듯 웃었다. 우리 회장님은 너무 오래 사라지셨지. 언제 돌아오실지 누가 안다고 아니면 두려운 건가. 두 사람의 논쟁은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 이사는 지은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그녀가 경영에 대한 안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자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 당신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은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저는 제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으시다면 회장님과 직접 상의하십시오. 지은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송 이사는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경호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나지막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요요. 그녀는 바로 태윤의 할머니인 김 회장이었다. 그녀는 송 이사의 음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송 이사, 당신이 감히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는 겁니까?
김 회장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태윤이 직접 고른 비서야. 회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지은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송 이사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그는 김 회장이 나타나 지은의 편을 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은을 데리고 나오며 그녀를 위로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가. 이만 집에 가서 푹 쉬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지은은 김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과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조력자를 얻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대한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곳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태윤에게 말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 회사는 곧 망할지도 몰라요. 지은은 태윤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사라졌고 아마도 회사를 버린 것 같아요. 태윤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긴장감 가득했던 주주총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은은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머릿속은 음모와 계산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태윤을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다. 적어도 그의 곁에서는 잠시나마 일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태윤은 지은의 지친 기색을 알아차리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셔요. 고생 많았어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태윤은 대한그룹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송 이사와 미영의 모든 계획을 파악했다. 지은이 스스로 사임하도록 공영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의도도 알고 있었다. 특히 송 이사가 지은에게 건넨 계약서가 회사를 약화시키려는 교활한 함정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용기와 강직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대한그룹의 이익을 지킨 것이었다. 지은은 송 이사와의 충돌과 그의 비열한 태도에 대해 태윤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제가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지은은 실망감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가족을 위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인데. 태윤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당신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아주 잘했어요.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지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태윤은 친구 민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호는 지은의 안부를 물으며 걱정을 표했다. 지은이 괜찮아. 태윤아 조심해야 해. 대한그룹은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야. 태윤은 민호에게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지은과 함께 회사로 향했다. 그는 지은에게 기억을 찾기 위해 회사 주변을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은은 흔쾌히 동의하며 그를 안내했다. 그들은 부서들을 지나며 걸었다. 태윤은 회사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느슨해졌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송 이사가 자신의 부재를 틈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 태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벽에 걸린 명패를 가리켰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가 물었다. 여기는 메인 회의실이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태윤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말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사실 태윤은 오래전에 이미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여전히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믿도록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배신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들이 탐욕과 자만에 깊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 한 번에 응징하려 했다. 그는 송 이사와 미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고 송 이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태윤이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기억이 더 나는 건 없어요. 그녀가 물었다. 태윤은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송 이사의 넓고 화려한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송 이사가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고작 조그만 비서 한 명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방해받다니. 그의 맞은편에 서 있던 미영 역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어디서든 그 여자를 모욕하려고 노력했지만 끄떡도 안 했어요. 게다가 태윤 오빠 할머니까지 공개적으로 그 여자의 편을 들고요. 그 김 회장, 송 이사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일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가 자기 손자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웃기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하지만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미영이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송 이사가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위조한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거야. 그다음 우리는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그 여자를 해고하자고 요구할 거야. 바로 그때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송 이사가 보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에서 많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불분명한 지출 항목들이 많았다. 지은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밤새도록 숫자를 확인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 보고서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모든 주주들의 차갑고 경멸하는 시선에 직면해야 했다. 송 이사는 일어나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신비서, 우리는 30분이나 기다렸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다른 주주도 맞장구 쳤다. 심지어 태윤 회장님도 우리에게 그런 무례를 범하지 않았는데.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송 이사가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이 수치들은 완전히 틀렸소. 신비서, 당신의 무능함은 그렇다 치고 회사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지. 재무보고서를 위조하는 것은 회사의 명성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 지은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송 이사님, 당신의 비난은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자료들 자체가 처음부터 오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잘못된 데이터를 주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라고 요구했어요. 당신은 저를 공영에 빠뜨리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말주변이 아주 좋군. 송 이사가 말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데는 재능이 있나 보지. 다른 주주가 끼어들었다. 송 이사님 말이 맞소.
대항그룹은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신비서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 전체의 권한을 이용해 당신을 해고할 거요. 바로 그때 태윤의 할머니인 김 회장이 나타났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 이사회의 수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는 태윤이 직접 고른 비서야. 그녀는 회사를 운영할 권한이 있어. 내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는 지금 지은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왜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거요? 송 이사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는 거다. 나에게 도전할 권리는 없어. 김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를 해고하고 싶다면 회사 절차에 따라 진행합시다. 투표를 하죠. 지은이를 해고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주주들이 손을 들었다. 송 이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김 회장님 보셨죠? 이건 제 뜻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태윤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검은 수트는 깔끔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모두들 저를 찾고 있었나 보군요. 그는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며칠 자리를 비웠다고 회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군요. 태윤의 등장은 회의실의 가식적이고 긴장된 분위기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폭풍과도 같았다. 송 이사의 극심한 놀라움부터 미영의 당황한 얼굴까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태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마치 배신자들을 분류하듯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었다. 송 이사 회장만이 나무마을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윤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저에게는 그 권한이 있겠죠. 송 이사는 당황하여 임의 땀을 흘렸다. 그는 태윤이 정확히 이 시점에 돌아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송 이사의 횡령과 공금 남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다. 이 USB에는 송 이사의 횡령과 공금 남용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태윤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교통사고 역시 당신이 꾸민 짓이었죠.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송 이사는 고함을 질렀다. 이런 망할 놈,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 태윤은 차갑게 웃었다. 송 이사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내 사고와 이 횡령 사건의 배후에는 모두 당신이 있었어. 태윤은 모든 것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는 기억 상실증을 가장하는 동안 송 이사의 음모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송 이사가 나무마을 프로젝트를 포함한 회사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태윤은 굳은 결심을 한 눈빛으로 똑바로 섰다. 결정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무마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저는 개발에 반대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윤 대항그룹은 나무마을 부지를 아주 비싸게 샀단 말이야. 한 주주가 소리쳤다. 개발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텐데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송 이사, 당신이 서둘러 개발을 추진하려 한 것은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습니까? 태윤은 경멸하는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후 태윤은 지은에게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일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가 말했다. 잠시 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목격한 지은은 태윤에게 감동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대항그룹의 회장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지은을 할머니인 김 회장에게 데려갔다. 김 회장은 태윤이 돌아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태윤아. 그녀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며 자애로운 눈빛을 보냈다. 이 아가씨가 네 할머니의 손주 며느리란다. 그녀는 태윤에게 말했다. 이 아가씨가 12~15년 전에 너를 구했지. 지은은 놀랐다. 저를 구했다고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5년 전에 태윤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어린 소녀가 그를 구했단다. 그 소녀가 바로 너였어. 지은은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그와 지은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가 강에 빠졌을 때 용감한 어린 소녀였던 지은이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적들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강제로 떠나야 했다.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태윤이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찾았죠. 그의 말은 지은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녀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격렬했던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지은과 태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남자인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대항그룹의 회장이었다. 태윤 씨, 그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였던 건가요? 태윤은 지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단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뿐이죠. 와요, 지은이 물었다.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음을 알았다. 병원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기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15년 전 나는 위험한 적에게 떠밀려 강에 빠졌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후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도록 강요하셨죠. 할머니를 포함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겨우 최근에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속이려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죠.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바로 떠나려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돕고 싶었죠. 그래서 당신은 남았군요. 지은이 물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게요.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태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동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속이며 살아야 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내 심장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지은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군요. 당신이 강에 빠졌던 날, 그리고 당신을 구해준 소녀도 기억하고요. 지은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척했어요?
태윤은 설명했다. 나는 회사 내부에 있는 배신자를 찾고 싶었어요. 그들이 탐욕과 자만심의 늪에 깊이 빠져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처벌하려고 했죠. 나는 송 이사와 미영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송 이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이 일에 엮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죠. 그의 말은 지은의 눈물을 자아냈다. 그날 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태윤을 용서하고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너무 많은 고통과 기만을 견뎌야 했던 남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그를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태윤 씨.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비밀이 밝혀진 후 지은과 태윤은 더욱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대항그룹을 재건하며 배신자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태윤이 부재했던 기간 동안 벌어진 실수들을 바로잡아 나갔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태윤에게 정체가 드러난 송 이사는 태윤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앤과 손을 잡았다. 앤은 항상 태윤의 아내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은에게 극심한 질투와 증오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기에 한없이 천박한 지은이 태윤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앤은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송 이사는 음흉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아가씨. 이미 계획이 있어. 나는 국제적인 대기업 해성그룹의 대리인과 접촉했지. 그들과 협력하여 대한그룹을 무너뜨릴 거야. 해성그룹이요? 앤이 물었다. 그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룹 아니에요. 맞아. 송 이사가 말했다. 그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지. 그리고 대한그룹이 바로 그들의 목표다. 그는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워왔다. 그는 대한그룹의 모든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를 팔아넘길 상세한 계획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지은과 태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성그룹 한국지사의 대리인입니다. 태윤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윤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앤과 송 이사가 이미 행동을 개시했음을 알지 못했다. 박진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태윤에게 해성그룹과 협력할 것을 설득하려 했다. 저희는 대한그룹이 더욱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희의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회장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태윤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이것이 함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앤과 송 이사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태윤은 말했다. 해성그룹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박진호가 떠난 후 태윤은 지은에게 말했다. 나는 송 이사와 앤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고 대한그룹을 차지하려 해요. 그는 지은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이 당신을 해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감동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결국 태윤은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민호에게 은밀히 연락해 해성그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민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해성그룹은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다. 15년 전 태윤과 김 회장이 해외에서 설립한 회사였다.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대한그룹을 위험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태윤은 해성그룹을 함정으로 사용하여 송 이사와 앤을 유인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게 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됐어. 태윤은 민호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어느 화창한 오후 송 이사와 애는 혜성그룹의 대리인으로부터 비밀 장소에서 계약을 마무리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이것이 태윤을 무너뜨리고 대항그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 결국 태윤도 우리에게 굴복했군. 애는 승리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조만간 대항그룹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들은 혜성그룹 대리인 이 지정한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차를 몰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태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태윤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시간 맞춰 와주셨군요. 송 이사와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윤, 네가 왜 여기 있어? 송 이사가 물었다. 이곳이 모든 것을 끝낼 장소이기 때문이죠. 태윤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과 앤이 나를 무너뜨리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앤이 물었다. 네가 혜성그룹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태윤은 차갑게 웃었다. 나는 혜성그룹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나는 혜성그룹의 소유주죠. 송 이사와 앤은 모두 망연자실했다. 그들이 협력하려 했던 그룹의 회장이 태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송 이사가 중얼거렸다. 우리에게 사기를 쳤구나.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태윤은 말했다. 나는 대항그룹을 당신들 같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년 전에 혜성그룹을 설립했죠. 당신들은 혜성그룹이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혜성그룹은 당신들을 잡기 위해 내가 설치한 함정이었어요. 송 이사와에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태윤에게 철저하게 속았다. 태윤은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그는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게끔 내버려 두었고 그들이 탐욕과 자만심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도록 만들었다. 송 이사, 당신 아버지께서 수년 동안 샹 가문을 위해 충성을 다한 덕분에 우리는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그 해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몄지. 태윤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윤은 송 이사와 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회사의 서류를 위조하려 했다는 사실도 회사를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하여 송 이사와 앤을 체포했다. 그들은 태윤에게 철저히 속았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태윤은 승리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태윤과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태윤은 지은을 안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걱정하게 했군요. 그는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모든 폭풍이 잦아들자 대항그룹에는 보기 드문 평화가 찾아왔다. 송 이사와 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다른 배신자들도 정리되었다. 태윤은 자신의 능력과 굳건함을 증명하며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제 그는 회사를 재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은에게 보답하는 것이었다. 태윤은 자신이 지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곁에 있었고 그가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할 때조차 그를 믿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지은을 회사로 데려갔다. 그들의 고급스러운 차는 예전 지은의 낡은 전동 스쿠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이봐요, 지은이 말했다. 나보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제 일이 있고 황금 새장 속에 새가 되고 싶지 않아요. 태윤은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황금 새장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길 원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죠. 태윤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꿈꿔왔던 것처럼 낭만적인 방법으로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민우에게 은밀히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자네, 낭만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태윤은 어색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형 대양그룹 회장이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태윤은 지은이 예전에 오빠에게 돌려주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 준비했다. 그는 그녀가 한때 거절했던 바로 그 반지를 이용해 청혼하고 싶었다. 그는 그 반지가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지은을 화려한 파티에 데려갔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마치 공주님 같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저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이건 비즈니스 파티잖아요.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건 비즈니스 파티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를 위한 파티예요. 태윤은 지은을 방 한가운데로 데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은아,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요. 내 평생을 당신 곁에서 보내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윤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청혼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다정함과 끝없는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태윤과 지은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한국 상류층 전체가 참석하여 한때 편의점 직원이었던 지은이 대양그룹 회장의 아내가 된 것을 축하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련되고 권위 있는 태윤 옆에 섰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다가갔고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혼 후 태윤과 지은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여전히 대양그룹에서 일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음모와 질투에 맞설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태윤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았다. 그는 항상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여자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화시켰다. 어느 날 태윤과 지은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이봐요, 지은이 말했다. 나보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제 일이 있고 황금 새장 속에 새가 되고 싶지 않아요. 태윤은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황금 새장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길 원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지은아,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강인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냈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태윤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태윤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아니,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계속되었다. 태윤과 지은은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